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배입니다. 저는 나물입니다. 네. 나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막 인터넷 사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무료 사주 그걸로 봤었는데 그때 뭐 주변인의 가까운 사람에 의한 재물 손실에 유의하라 뭐 이런 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재물이 사실 없어가지고 손실될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올해 이제 말이 돼서 돌아보니까 그 가까운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올해 되게 뭘 많이 잃어버리고 네. 그래서 저에게 너무 많은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낭비를 하거나 뭔가에 빠져가지고 제가 막 최근에는 만년필에 빠져 있어서 만년필을 종류별로 써보고 싶어가지고 막 구매를 했었고 또 그러다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키보드가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키보드 덕후들이 또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되게 많고 키보드에 대한 채널이요? 네네. 그 키보드, 그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는데 네. 그 축이 엄청 달라요. 축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타건하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느낌을 말해주면서 그 소리를 들려주고 또 뭐라고 하지? 스테빌라이즈가 잘 됐는지 키가 이렇게 흔들리진 않는지 뭐 이런 거를 견고한지 네 그런 걸 해주고 또 흡음재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네. 또 그걸 윤활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스프링하고 키를. 그래서 윤활을 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키의 그 질감이라고 했나? 키의 재질, 뭘로 터치감. 만드는지 네. 그거에 따라 그 재료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인쇄 방식을 뭘로 택하는지 그게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쁜 커스텀 키보드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진짜 거의 막 와 미치겠다. 너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타자기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캐셔가 되려고 했었어요. 진짜 그 소리 때문에요? 정도, 네, 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분들의 찰칵거리는 그 손짓을. 그래서 막 키보드의 세계에 또 빠져가지고 장바구니에 막 한가득 담아놨었어요. 몇 개요? 한 7개? 와. 하나는 관상용으로 하고 뭐 키캡을 바꿔 낄 수 있다 해서 키캡을 또 사고 그리고 하나는 약간 조용한 데서도 쓸 수 있는 조용한 키보드를 사야겠다. 네. 막 이렇게 막 마음을 먹어서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은 상태가 지금인데 근데 제가 어제 그 한마코치 류스케 감독의 해피아워를 보러 가는 길에 제가 진짜 아끼는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한쪽이요? 둘 다요? 둘 다요. 제가 분명히 그 주머니에 넣으면서 네.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 번 잃어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버스 종점까지 가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갑도 제가 되게 비쌌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무리해서 샀던 거여가지고 몇 년을 그래도 어떻게든 제 곁에 두면서 썼었는데 또 그 친구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 해가지고 뭔가 정말 그 재물 손실을 일으키는 게 바로 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제가 운수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네요. 네, 장갑아 제발 내게 돌아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나물의 외침. 장갑은 꼭 들어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면 오늘도 정말 날씨가 춥잖아요. 추웠잖아요. 어제도 춥지만 그래서 장갑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더 그립네요.
그럼 네. 배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는 얼마 전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오늘 녹음하는 날이 27일인데 주말에 되게 행복하게 보냈는데 TV에서 해리포터를 상영을 하더라고요. OCN에서. 최고다. 그래서 그냥 그날도 크리스마스 당일에 저는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하는 극장의 시간 그 특별전에서 허우샤오시에는 연연풍진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냥 잠깐의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조금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적당한 외출을 하고 영화 관에서 약간 자고 뭔가 꿈꾸면서 영화를 만들고 되게 나른하면서도 되게 따뜻한 그런 느낌의 영화여서 아무튼 잘 보고 왔고 집에 돌아와서 해리포터를 봤어요. 근데 다음날 뭔가 해리포터 토너먼트라는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해리포터 팬들이 모여서 기숙사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머, 퀴즈를 푸는 거죠. 해리포터 얼마나 덕질을 많이 했는지 겨루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헬렌 미렌이고 그분이 나온 영화를 피터 그린어웨이의 영화에서 한 번 봤었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사회를 맡으시고 일단 그분의 약간 옷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고 벨벳 머리띠를 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약간 은발머리에 까만 벨벳 머리띠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퀴즈를 같이 푸는데 난이도가 너무 적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난이도 너무 쉬우면 재미없고 너무 어려워도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적당한 선을 잘 지키고 좀 점수가 높은 거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클로즈업해서 어떤 패턴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맞춰야 되는데 와. 그 바닥에 대리석 바닥에 약간 체크무늬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딘지 맞춰야 돼요. 와. 근데 그걸 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어머. 근데 그걸 제가 맞춘 거예요. 진짜요? 마법부 바닥이었어요. 그 엄브리지가 머글들을 없애려고 막 재판을 무리해서 거짓말하면서 하는데 그때 그 바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닥 패턴을 제가 그 전날에 OCN에서 보여주는 해리포터를 봤기 때문에 미리 또 벼락 공부를 쫙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그 퀴즈를 푸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근데 저는 어제 봤기 때문에 맞춘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뿌듯했어요. 배 씨는 기숙사가 어디예요? 저는 후플푸프도 나오고 슬리데린도 나와요. 오. 그 2개가 나와요. 되게 정말 양극적인 그런 거네요. 뭔가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그 많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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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요? 저는 항상 저는 그리핀도르가 나오기를 어렸을 때부터 바랬는데 항상 그 레이븐클로우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뭔가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포터모어 사이트에서 그냥 사지선다에서 여러 개 고르면은 나오는 것 같던데 다른 측정하는 법도 있지만 항상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해리포터 덕후로서 너무 즐거웠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최종 우승은 누가 했나요? 거기서? 끝까지는 못 봤어요. 그게 에피소드가 꽤 많은데 다른 일을 해가지고. 아니 1월 1일인가에 그 HBO에서 편성한 건가? 그 해리포터 리유니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두근거리는 이벤트로 저에겐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도 삼총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그것으로. 삼총사.
삼총사. 네. 그렇네요. 기대를 해봅시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의 근황이었고요. 잠깐 홍보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아토믹 씨가 만든 예쁜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뒷방 상영관이라고 검색하시거나 100_2_ 시네마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시려면 에스크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프로필에서 주소를 찾으실 수 있고요. 또 팟빵 댓글, 인스타 DM이나 댓글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오늘 뒷방 상영관 163번째 영화는 데브라 그레닉 감독의 흔적 없는 삶입니다. 이번 영화의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까먹었는데 제가 뭔가 인터넷 서핑을 굉장히 막 하이퍼링크를 타고 간다 하죠. 정말 하이퍼링크를 끝도 없이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영화를 발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회의 때 말을 하니까 배 씨가 하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그 김에 같이 보게 됐습니다. 네. 뭔가 이 제목에 되게 끌렸고 나물 씨가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찾아봤을 때 포스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되게 축축한 그 초록색. 초록색 맞아요. 맞아요. 감독님은 데브라 그레닉이신데 이분의 필모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004년에 절망의 끝, 2010년에 제니퍼 로렌스가 나왔던 윈터스본, 그리고 2014년에는 참전 군인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 스트레이 도그가 있습니다. 그렇죠. 흔적 없는 삶이 그러면 최근작인 거죠, 가장? 네, 2018년. 네. 저는 그 감독님의 데뷔 단편? 그냥 단편이라 해야 되나? 그 단편을 봤었는데 유튜브나 데일리 모션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스네이크 피드인데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약간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되게 독립영화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약간 감독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미국의 어두운 면? 어떻게 보면 뭔가 전쟁이 아니라 전쟁 참전 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삶?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스네이크 피드라는 제목에 맞게 뭔가 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또 되게 동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동물을 찍는 걸 좀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기승전결이 없어가지고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끝나거든요. 갑자기 영화가. 그래서 제가 당황했는데 그걸 장편으로 또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윈터스본의 또 이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더 발전시키면 윈터스본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던데 그 장편의 경우에도 진짜 악평을 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끝을 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고 정말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아니 막 이러면서 그 단편을 일단 봤는데 정말 끝이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윈터스본이나 흔적 없는 삶은 정말 그 끝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딱 명시해주는 네.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는 영화들이어서 감독님도 그렇게 발전을 해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배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에서 톰 역할을 맡은 토마신 맥킨지라는 배우는
뉴질랜드의 배우고 조조 래빗, 올드, 라스트 나잇 인 소호 그리고 파워 오브 독 등에 출연을 했었죠. 뭔가 이 배우의 캐스팅 비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토마신 맥킨지가 오디션 비디오를 보내왔대요. 근데 이게 제작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토마신 맥킨지는 뉴질랜드에 사니까 아무래도 제작 비용이 뭔가 비행기도 타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보류를 하다가 캐스팅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마땅한 배우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톰에게 돌아와서 뭔가 스카이프라도 해보자 해서 말을 했더니 영화의 그 각본에 대한 이해도 좋고 원작 책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고 난 뒤에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 배우의 분위기 자체도 뭔가 뉴욕이나 LA의 그런 경쟁적인 환경에서 있어 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피곤한 느낌이 없고 되게 도시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들어 되게 뉴질랜드나 호주 출신의 감독 혹은 거기서 찍은 영화 뭐 거기 출신의 배우들 그런 영화들을 그냥 우연히 그런 건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거기에서만 올 수 있는 또 느낌이 있어가지고 같은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조조 래빗의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 그분의 초기 단편 작품 중에 그분 뉴질랜드 감독님이신데 어떤 영화가 있는데 자동차 2대가 있고 다른 차인데 엄마 아빠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아이들끼리 뭔가 장난치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진짜 그 뉴질랜드 애들 말투고 엄청 장난스러우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되게 뭔가 거창하지 않은데 되게 따뜻한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좋네요. 배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그래도 아빠 역할을 맡은 벤 포스터 배우 네.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영화로 가장 유명하신 것 같고 여기서는 테너라는 역할을 맡으셔서 남우조연상도 수상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리버티 하이츠, 엑스맨 최후의 전쟁, 킬 유어 달링 뭐 이런 영화들에 나오셨고 히어라는 2011년 영화가 있는데 이건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도 하고 뭔가 되게 이름이 복잡한 어떤 섹션에서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로 처음 뵌 분이긴 한데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러면 배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트리비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가 사실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와 소설이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원작 소설은 피터 락의 마이 어벤드먼트라는 원작이 있고 이 소설을 만드신 작가도 친문에서 되게 작은 부분에 나온 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뭐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고 다른 리서치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영화의 감독님이신 데브라 그레닉과 그런 그러니까 작업 파트너인 앤 로셀리니가 작업한 방식이 비슷해요.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었고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도
그런 로케이션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뭐 애들이 토끼 뭐 뭐랄까 토끼를 핸들링?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 이런 거 말해주기도 하고 뭐 대사 같은 거 보여주면 실제로 베테랑이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면서 뭔가 처음의 생각과 그런 리서치를 통한 경험을 섞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책에서 결말에서 아빠인 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 영화에서는 아빠를 이렇게 살리는데 실제로 작가와 뭔가 이 다른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작가는 그건 당신의 이야기니까 당신이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런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데브라랑 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본 결과 뭔가 죽음은 조금 강제적이잖아요. 이별이.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빠와 딸의 이별을 선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서 책과는 다른 결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네. 벤 포스터랑 데브라 그래닉도 영화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화 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40% 넘게 삭제를 해서 진짜 좀 더 간결한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각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벌집을 관리하는 비키퍼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잔이라는 분이신데 영화에서 토마신 맥킨지가 벌을 왼손으로 만지는 핸들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그 배우가 벌에 쏘이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하다고 했고 배우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야 했대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잔 씨랑 토마신 맥킨지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벌들을 핸들링할 수 있냐면 되게 차분한 손을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벌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대화들을 통해서 그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분은 근데 진짜 같았어요. 너무 네. 그 바이브가 정말 맞아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목소리부터 뭔가 굉장히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여가지고. 또 다른 트리비아가 있을까요? 영화에 되게 해마라는 심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톰이 목걸이를 주울 때 그 목걸이도 해마 모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백과사전을 읽는데 그 중에서도 해마에 관련된 부분을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아빠랑 그 알비 같은 데서 생활하면서 그 오렌지 껍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깎는 그런 기술을 서로 이렇게 겨루는데 그때 이제 두 모양을 이렇게 나란히 놓거든요. 그러면 되게 해마 모양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저는 사실 엔딩 크레딧을 다 봤는데도 몰랐는데 크레딧은 마지막에 해마의 형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걸 전 몰랐어요. 저도요. 뭔가 나오기 전에 제가 껐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 해마라는 게 저는 약간 그냥 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감을 원하는? 왜냐면 거기서 톰이 백과사전에서 직접 읽는 내용은 해마는 짝을 한번 찾으면 영원히 그 짝과 함께 뭐 같이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약간 안정감을 원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PTSD와도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빠인 윌이 참전 군인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PTSD를 많이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호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뇌에서 해마라고 불리는 부분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고나 재난, 전쟁 등을 겪으면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전에 겪은 사고에 대한 공포가 다시 떠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공포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뇌가 위험을 감지를 해서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 있는 기능인 건데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은 너무 약한 자극에도 그 반응이 똑같이 계속 공포 반응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악몽이나 트라우마, 회피, 불안, 우울 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해마랑 편도체의 연결 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하지? 유비? 네, 그런 느낌으로 해마의 테마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트리비아였고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줄거리는 제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가져왔는데 읽어보자면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끝자락에 위치한 광활한 산림 지역 포레스트 파크에 몇 년간을 숨어 지내온 10대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 작은 실수 때문에 산림 속에 숨어 지내던 그들의 삶이 발각되고 이제 그들은 사회복지국의 책임 아래 인계된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갑작스러운 행정기관의 결정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다. 완전한 독립을 찾아 황야로 나선 위암천만한 여행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바람과 분리된 삶을 유지해야 할 필요 사이 두 가지의 욕망이 충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 되게 초록색이고 촉촉한 투명한 느낌의 숲이 나오고 톰이랑 윌이 그 숲속을 걷는 게 나와요. 근데 둘이 뭔가 어떤 풀숲에서 뭘 만지고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제가 들리기로는 홈 스위트 홈 같아요. 한국 제목으로는 뭐 가곡도 있고 즐거운 나의 집 그건데 이런 흥얼거리는 노래가 영화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톰이 혼자 흥얼거리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뭔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언제 그런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휘파람 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마음이 엄청 편하고 느긋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그냥 집에 있을 때 휘파람이 그냥 나와요. 근데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 노래소리가 왠지 휘파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래 부르던 심정이 어땠을까? 뭔가 되게 집이라고 느꼈던 곳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영화에서는
집이 되게 여러 번 나오는데 임시적인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머무르고 싶은 어떤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노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 노래가 두 번째 반복될 때부터 약간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두 사람이 약간 식재료랑 그 수입원을 구하려고 도시로 향하잖아요. 그 공원에서 내려와서. 근데 그때 이제 엄청 거대한 대교를 걷고 있고 그게 정말 막 롱숏 엄청 익스트림 롱숏으로 잡혀 있어서 두 사람은 정말 조그맣고 숲속에서의 소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도시의 소음 그런 게 엄청 귀청을 엄청 때리는데 그 가운데 그 톰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허밍이 이렇게 잔잔하게 들리는데 그게 엄청 오히려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약간 그 볼륨 자체를 키우셨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되게 좀 놀랐거든요. 약간 되게 숲의 환경과 도시의 환경이 이렇게 다르구나가 강조가 되면서도 근데 톰은 이걸 가는 길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놀랐었고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도 아니고 계속 그 톰의 의견이 뭐라고 해야 되게 복합적인 것 같긴 한데 너 어디 사니? 어디서 왔니? 뭐 집은 어디니라고 물어봤을 때 톰이 아빠랑 함께 라고 그냥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좀 그 대답도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기억에 남고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부터 저는 거미줄이 엄청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영화의 시작에도 나오고 끝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거미가 되게 투명한 거미줄을 쳐놔서 그게 거미의 집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누구나 생명이라면 살려면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최소로는 필요로 하고 그게 약간 자기만의 형태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집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톰하고 윌에 갈리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거미줄을 좀 눈여겨보게 됐어요. 저희 집에도 거미가 살아가지고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자꾸 어디서 실거미가 오거든요. 그때 저는 약간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거미는 뭔가 되게 멋진 친구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실을 열심히 자아내서 순식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뭔가 며칠이 지나서 딱 보면 거미줄 집이 돼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구석 쪽에. 그래서 그런 게 좀 존경스러워가지고 최대한 안 죽이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건 그냥 사담이고요. 다음 장면을 말해봅시다. 영화 초반은 되게 두 사람이 그 공원,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식 같은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음식을 구하고 어떻게 불을 피우고 뭐 요리를 하고 또 잠은 어떻게 자고 뭐 약간 늑대 무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걔네는 어떻게 쫓아내고 뭐 그런 세세한 것들을 보여주고 맞아. 약간 식수를 구하는 법 뭐 이런 거 해서 약간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 막 어디서 살아남기 막 이런 게 약간 생각이 나면서 네. 정말 식수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아무튼. 받으면 좋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쵸. 실제로 배우들이 그런 생존 전문가한테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들에서는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에서는 또 스파이더가 나오네. 네,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장면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거미줄에서 손을 놓친다던가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엄청 악당이 있어가지고 걔가 사람들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걔를 막는다던가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관심 있는 거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이고 우리가 사는 삶에 되게 가까이 있는 위협들이래요. 그래서 진짜 생존에 관한 거, 뭐 집세는 어떻게 낼 것이고, 뭐 그러니까 밤이 되면 추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체온을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또 뭐 식량을 못 구하면 우울증 약을 못 받아서 그걸 팔지를 못해서 돈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뭔가 영화 속에서도 그런 진짜 실질적인 디테일? 근데 그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사실 삶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생존에 중요한 진짜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저 영화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네. 저기서 샤워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 타입이거든요. 저기서 네. 만약에 뭘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그런 거를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 방법도 알고 있었네? 막 이러고. 그럼 불이 안 피워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막, 불이 안 피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프로판 가스가 그래도 문명에서 얻어온 네. 그것이 있어서 급할 때는 쓸 수가 있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런 디테일한 장면에서 갈등도 볼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그런 문명에서 떨어진 되게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조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거기서 딸인 톰은 그걸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이루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우산에 은박지를 붙여가지고 햇빛에 열을 모아서 버섯을 요리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수비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배가 고프니까 프로판 가스를 쓰자 하는데 아빠가 프로판 가스 너무 별로 안 남았다고 하니까 나 배고프다 이렇게 말해서 되게 속 시원하게 프라이팬에다가 요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되게 진짜 생존에 되게 밀접한 일인 거잖아요. 먹는 거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정된 자산을 쓰는 이야기. 근데 거기서 일단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상의 뭐 위협들이 있는 게 좋고 거기서 또 톰이랑 윌의 그런 미묘한 엇갈림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이 텐트에서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때 주고받는 신호 같은 게 처음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계속 반복돼서 두 사람의 유대를 보여준 장면이라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쯧쯧 약간 이런 맞아요. 그런 소리인데 약간 강아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소리인데 그걸 두 사람이 주고받는 장면도 나오고 또 아빠가 되게 PTSD 때문에 고생을 해서 자는 동안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헬기 소리 같은 게 들리면 그게 진짜 들리는 건지 아니면 환청인지도 불분명한데 그런 게 들릴 때마다 약간 군대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막
악몽 때문에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때 되게 톰이 잘 달래주죠. 그래서 뭔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색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톰의 대처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색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색을 다 좋아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톰은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약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윌은 그런 거 없이 정말 다 흘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톰이랑 그러니까 윌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 공원 안에서 캠핑을 하고 사는 게 어찌됐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손에 끌려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그런 임시 거처이자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시설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또 샤워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장면들도 되게 예전에 그러니까 숲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갑자기 펼쳐지는 게 보여지고 그게 참 되게 부조리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처음에 받았던 인상은 그런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들의 일인 건데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발견했을 때부터 절차에 따라서 아빠와 딸을 분리하고 이제 딸에게 질문하고 아빠를 테스트해서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증거로 다 남겨야 돼서 막 서류 작업을 하고 사진을 이렇게 증거 사진을 모으고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막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뭔가 풍자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또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막 딱히 딱딱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다정하게 질문에도 다 답해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스템상의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스템이 너무 비인간적인 인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그게 너무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저는 참 윌이 왜 숲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윌이 어떤 토플 시험 IBT 토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헤드폰 끼면은 로봇처럼 약간 말하잖아요. 뭐 삐 소리가 나면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근데 그런 말투로 말하는 400 몇 개의 질문에 답을 해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질문이었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이었나? 그 초반에는 되게 그래도 몇 가지는 잘 대답을 하시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뭐 나는 아침마다 편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뭐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는 범죄 기사에 읽는 걸 좋아한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좀 멈칫하게 되는 장면이 나는 악몽을 꾼다. 이때부터 뭔가 대답할 수 없는 그래서 3초가 그냥 지나가고 3초가 지나가면 다음 문제로 저절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삐 이런 소리가 대답을 못했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때부터는 아빠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질문은 계속되는데 대답을 막 계속 늦게 한다거나 망설인다거나 그런 시간들 때문에 지체가 되죠. 맞죠.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윌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뭐랄까 대화 형식에 갇혀 뭔가 미리 만들어진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는 진실들이 있고 그런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그런 양면적인 게 다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톰도 같은 비슷한 테스트를 봤잖아요. 근데 뭐 약간 지능이나 교육 수준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다 익숙한 그런 건데 그 흑연 연필로 동그라미를 마크하면 컴퓨터가 그 부분만 읽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 마크지 정답지에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하는데 그게 낙서와 동그라미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낙서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죠. 네, 그런 거에서 약간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톰이 그걸 잘 또 따라가면서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냥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지 왜 이거를 하는 거며 이게 나에 대해 뭘 말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근데 또 그 사람의 답변도 일리가 있는 게 너조차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묘했어요. 약간 기계로 인간을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이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비인간적이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게 그런 그러니까 밖으로 어떤 기관에서 존재를 뭔가 증명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그 과정이 되게 상징적이었던 게 숲속에서 살 때는 뭔가 그 톰과 윌의 삶을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텐데 어떠한 계기로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밖으로 나와서 뭔가 보게 된 것들이 있다는 게 뭔가 윌의 경우에는 PTSD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톰이 아빠가 되게 불안해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아이가 부모의 그런 불건강한 모습들 뭔가 아픈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책임을 계속 진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 거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뭔가 밖으로 나오면서 드러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둘이 정말 잘 살아왔다는 것도 드러나는 게 테스트 결과 톰이 또래 아이들보다 되게 똑똑한 아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지점들도 있고요. 맞아. 모두가 다 이제 두 부녀를 딱 만났을 때 처음에 딱 의심하고 질문을 하는 게 아빠가 너를 학대하고 있니? 라거나 뭐 너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아빠와 함께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관심이긴 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관습화된 질문이기도 해서 그게 되게 저도 그런 미묘한 부분이 다 포착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둘이 나중에 도망갈 때 버스 네.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경찰이 버스에 올라와가지고 두 사람 다 엄청 도망 다니는 상태니까 긴장을 하는데 다른 소녀를 잡아가지고 너 미성년자지 이러면서 아이디 보여줘봐. 근데 저 18살이라고요 이러는데 막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내려 와 이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이면 약간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애매한 지점이 또 있어서 저 약간 그런 생각도 한 게 만약에 톰과 윌이 나중에 발견이 됐더라면 그러니까 더 이상 톰이 미성년자가 아닐 때 발견됐으면 뭔가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면 미성년자일 때보다 더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적을 거고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노력도 적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작은 의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훨씬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부분이 적었겠죠. 그리고 그 둘이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되게 무슨 스파이 영화처럼 그냥 엄청 조심하면서 여행하잖아요. 그리고 또 휴게소 같은 데서 잠깐 쉬고 있는 트럭 운전사들한테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뭐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나 이런 의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입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좀 어린 여자애랑 아저씨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어서 톰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저 남자가 널 위협하고 있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데 뭔가 그것도 되게 그 질문이 되게 여러 의미가 담겼던 게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만약에 엮이고 싶지 않으면 그런 질문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하면서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선의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또 경계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근데 참 그 질문으로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배씨가 말한 대로 그런 PTSD를 겪는 아빠를 지켜보고 아빠의 그런 행동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학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학대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정말 그 톰을 아끼는 모습을 아빠가 정말 희생적으로까지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난 여러 장면이 있네요. 그 희생적인 모습, 맞아. 자기 체온을 나눠주는 맞아요. 장면이 있죠. 그 꽁꽁 언 발을 자기 배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그 장면에서 갑자기 경악을 하시면서 너무 차가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촉각적인 경험을 갑자기 하시면서 차가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제가 그걸 좀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체온이 좀 높으신 편이고 손도 엄청 따뜻한데 저는 수족냉증에 되게 체온이 기본적으로 낮은 타입이라서 저도 지금 손발이 차가워요. 지금도 팔짱을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배씨. 그래서 제가 손하고 발이 항상 차가운데 이제 겨울엔 더 차갑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의 목이나 이런 데를 공격하거든요. 목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움츠러들면서 막 이러는 모습이 제가 되게 재밌어해가지고 그런 공격을 자주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느낌이 떠오르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저 아빠는 저렇게 희생적인데 엄마는 왜 그렇게 반응해? 막 이러면서 막 타박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그냥 소파에서 같이 TV 볼 때 저 종아리에다가 발바닥을 대거든요. 너무 따뜻해요. 그러면 맞아요. 따뜻하다. 따뜻해. 그 상대방은 그걸 반대로 차갑게 경험하고 그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 따뜻할 수가 없는지.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되게 새서 엄청 뒷부분까지 가버렸는데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발각돼서 농장 생활을 잠깐 또 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농장. 맞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농장. 그것도 되게 그냥 현대 사회의 부조리라 해야 되나? 그런 맞아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여줬던 게 두 사람이 숲에서 살 때는 사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자연이니까. 근데 또 공원 관리인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완전 자연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그 완전 그 트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농장이 있다는 걸 또 보여줘가지고 사실 멀리서 보면 진짜로 다 엄청 균일해 보이는 트리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캘리포니아에 뭐 수출이 아니네. 캘리포니아로 갈 거는 뭐 규격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걸 다 재단을 해서 막 트리 깎는 기계도 있어요. 무슨 연필깎이처럼. 맞아요. 트리를 깎고 그걸 또 다듬고 그걸 헬리콥터로 옮기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애호박. 애호박? 그 애호박 살 때 원래 애호박은 되게 자유롭게 자라는 친구인데 근데 그 슈퍼에서 보통 파는 그러니까 로컬 푸드가 아닌 애호박들은 그러니까 원기둥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 인큐베이팅 비닐에서 자라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원래 그 자유로운 애호박은 되게 막 맘대로 그럼 약간 몰드가 있는 거구나. 그쵸. 몰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트리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리가 다 자라기 전에 어떤 곳을 자르면 그러니까 그 뾰족한 맨 윗부분이 딱 하나가 되는 트리가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주는데 되게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던 게 이게 완전히 그런 비교적 자연스러운 숲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진짜 열심히 돈을 벌고 있구나. 약간 그리고 또 정말 텅 비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일하는 상세한 그런 디테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또 그냥 이 사람들도 자기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기계 소음 같은 게 되게 강조가 돼가지고 윌이 되게 견딜 수 없는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기계음 같은 걸 되게 못 견디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쵸. 윌은 일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어떻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눈이 갔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거기서 이제 막 전기톱으로 자르잖아요. 그 트리를. 근데 그 반대로 톰은 길에서 토끼를 한 마리 발견하는데 걔 이름이 체인소.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 토끼 이름이 왜 전기톱이지? 막 이랬는데 아무튼 되게 톰한테는 전기톱이 토끼고 부드럽고 되게 기분 좋은 어떤 거고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게 됐잖아요. 네. 그런 대비도 좀 재밌었어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토끼 소년을 만나는 장면을 얘기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토끼를 길에서 발견하고 뭐 어디로 걸어가요. 근데 그 토끼가 축사 우리를 도망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토끼를 키우는 토끼 소년을 이름이 이사야더라고요. 이사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트레일러 위에 집에 목조 뼈대를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집인데 여기는 뭐 화장실이고 침실이고 그리고 설거지 할 때 밖에 보면 좋으니까 설거지 하는데 창문을 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집이 자기가 앞으로 살 집이고 그걸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거죠. 맞죠. 그거에 되게 톰이 감탄하잖아요. 막 그래서 약간 희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집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집. 맞아요. 그리고 그 토끼 소년 집에 잠깐 들어갔을 때도 그 체인소 엄마가 또 있는데 체인소 엄마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체인소 엄마야 이래가지고 그래? 이러고 살아있어? 이랬는데 살아있어 라고 답변을 해주는데 전 그게 뭔가 좋았어요. 약간 동심을 파괴하지 않는 느낌. 진짜 살아있고 뭐 어딘가에 이제 다른 농장에 있고 이럴 테지만 그게 사실 톰은 엄마를 좀 궁금해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표출되는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서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게 좋았고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 그래서 닮았다 둘이 되게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았어요. 그때 아빠랑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PTSD로 잠을 못 잘 때 톰이 아빠한테 무슨 색 좋아해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톰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빠가 엄마도 노란색을 좋아했어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톰은 확실히 그런 수비니어 그런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물건들을 계속 모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윌은 그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 흔적을 지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상반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흔적을 지워야 되는 것도 참 이해가 가는 게 그 테스트를 하는 장면에서 봤지만 뭔가 인간을 이제 시스템에 기록한다는 게 되게 폭력적인 행위이기도 하니까 좀
윌은 편집증적일 정도로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에 감지가 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대인으로서 그 폭력이 뭔지 아니까 네, 그런 흔적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계속 남기고 싶어하고 그게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윌은 저는 봤을 때 계속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되게 윌이랑 톰이 둘이서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배타적인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선택지를 아이한테 만들 수 있게 해줘야,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그런 삶을 살다가 뭔가 다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톰은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세상,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고 뭔가 아빠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끼를 발견하고 그 토끼 소년의 집에 놀러 가게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도 뭔가 그냥 토끼만 전해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친구 집에서 놀았었잖아요. 맞아요. 늦게 아빠가 걱정을 조금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래서 둘이 그런 점이 되게 다르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톰이 아빠의 규칙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아이는 또 아니어서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보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아빠 떨어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지? 처음 어떤 센터에 임시적으로 머무르게 될 때 다른 여자애들이 있잖아요. 그 거처가 없는. 그래서 두 사람이 뭘 하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뭐 미래에 대한 드림보드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를 위한 경로를 준비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길의 의미가 약간 정말 물리적인 걸어온 길이면서 약간 그건 자연의 길인 것 같고 미래는 뭔가 미래를 생각하는 건 좀 인간적인 건가? 아무튼 상상하는 거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톰은 그 애들을 만나고부터는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되게 현재만 있었던 느낌인데 그래서 아까 그 리허설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둘이 들키게 되는 경위가 사실은 톰이 어떤 백과사전 같은 거를 숲에서 읽고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조금 되게 독특한 게 백과사전을 우리 다 묵독으로 보통 읽으니까 이제 톰도 당연히 묵독으로 읽고 있는데 그 해마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그때 톰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굴을 보면은 입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장면이. 약간 뭔가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톰을 발견한 것 같고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서 아빠가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그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그 사람한테 들켰다고 캠프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톰이 그 캠프가 너무 좋은 곳이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맞아요. 그렇게 톰은 뭔가 집이 된 곳에서의 좋은 것들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 간 장면도 엄청 웃겼어요. 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에 있을 때 그 집주인의 권유로 교회를 가는 장면이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특별 초청 게스트가 와서 공연을 해주는데 무슨 한복 같은 걸 입으신 할머니 중년 아주머니 분들이 되게 천 같은 걸 막 휘두르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율동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되게 웃겼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톰이 진짜 흥미를 갖고 그거를 약간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톰은 이런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브로셔를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노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춤도 출 수도 있고 이런데 뭐 그렇대라고 톰이 말을 하잖아요. 읽고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았어? 아빠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 알았어? 하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미리 누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프로셔에 맞아.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약간은 충격이었던 게 저는 톰이 뭐랄까 그런 브로셔의 내용들을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모습이었나 봐요. 근데 그 말들을 되게 새로운 게 신기하다는 듯이 잘 받아들이고 그걸 사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너무 배타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뭔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도덕적인 기준이나 뭐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부딪히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게 된 게 아닐까? 맞아. 확실히 이제 저희가 숲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밖으로 나오는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도시가 진짜 시끄럽고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습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계속 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래 필연적으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가끔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저는 교회에 갔을 때 그런 걸 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일어서서 막 아멘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그런 감명받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왜 저러는 거지?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저는 그 규칙을 잘 모르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쵸. 이 영화도 그런 전환을 시각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그 교회 장면이랑 또 그 토끼 클럽 네, 맞아. 그 미래의 아메리칸 농부들을 위한 학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되게 그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 모든 절차들을. 그래서 뭐 토끼를 눕히세요. 뒤로 물러서세요. 한 발 다시 앞으로 오세요. 뭐 토끼 귀를 검사합니다. 뭐 이런 걸 하는데 토끼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다 둥글게 모여서 그걸 다 열심히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웃기기도 한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와 저런 절차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톰의 관점에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톰이. 맞아. 그냥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구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토끼 수업? 그러니까 토끼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장면에서 또 느낀 거는 뭔가 그런 동물?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걸 배운다는 거?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어쨌거나 가축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 파머, 농부니까. 그래서 좀 되게 동물에게 맞지 않는 인간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클럽일까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숨소리도 들어보고 뭔가 잘 어떻게든 공존을 하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여가지고 좀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생각난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윌이 그 크리스마스 농장에서 트리 농장에서 일하면서 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윌은 축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곳을 그래,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나기 전에 축사에 말을 만지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이랑 마주보고 이렇게 이마를 약간 그 창살에 대고 있고 말에 슬픈 눈 같은 게 보여지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맞아. 그걸로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두 사람이 근데 결국엔 농장 생활을 청산하고 몰래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워싱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왜 북쪽인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춥잖아요. 네. 왜 그 추운데 가야 되지? 뭐 오두막 근데 이제 근거는 이제 미리 예전에 봐둔 오두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둘이 결국에는 오두막까지 도달을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추웠고 일단 네. 이미 문명 생활을 한번 하고 난 톰은 계속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빠한테. 근데 그걸 막 뭐 짜증스럽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우리 왜 이래야 돼? 왜 이래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막 손에 가시 박힌 거 막 이런 거가 예전에는 사실 네.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 아 가시 박혔네? 그냥 이랬을 것 같은데 아 가시 박혔어. 뭐 약간 이런다거나 맞아. 너무 추워. 뭐 이런 거를 말을 하게 되는 게 그 변화가 진짜 보여가지고 그 가시 박혔을 때 저는 속으로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왜 괜히 집을 나서서 맞아. 내가 이런 거 겪어야 되지. 근데 그런 뭔가 감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절대로. 뭔가 그쵸.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에서 드러나는 감정적인 진실이 있고 그런데 그때 되게, 이제 톰이 혼자만의 짓는 표정이 있는데 되게 속상해, 진짜 속상해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서 뭐 오두막을 찾게 되는데 그 안에서 생활도 꽤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
톰은 또 거기에도 빨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네. 타입이고 그래서 이제 모닥불도 벽난로에 때우고 땔감도 다시 찾아러 다니고 뭐 스프도 먹고 이러는데 아빠는 막 다시 떠날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약간 분주한 것 같은데 톰은 또 거기 되게 만족해가지고 막 아 너무 추워 막 이러다가 이제 오두막에 오고 나니까 스프를 먹으면서 이거 정말 맛있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인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다 표현하고 좋다고 말하고 작은 거에도 맞아. 스프 먹을 때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통조림 스프인데 진짜. 맞아. 근데 아빠가 또 그런 식량들을 구하러 그러니까 그 오두막에 있는 지도를 보고 길을 나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불안했던 게 지도에서 뭔가 길이라고 할 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읽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맞아. 북쪽으로 그게 다예요. 그게 지도인데 너무 뭔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근데 그걸 보고 그렇군 하고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또 딸을 챙겨준다고 그 불 피우는 도구 목걸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씌워주고 성냥 낭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러고 그러고 떠나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너무 자기도 모르는데 일단 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맞아. 나가는 것 같았어요. 계속 도망쳐야 되니까 몰려있고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톰은 계속 오두막에서 자면서도 우리 뭐 이런 집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나무 위에 집은 어떨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빠는 대답을 안 하고. 근데 이제 톰이 그렇게 해서 집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때 뭐 아빠가 중요하게 모아놓은 서류 같은 걸 이제 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뭐 톰의 전리 같은 것도 아빠가 다 보관하고 있고 또 이제 발견하는 게 아빠가 PTSD인 이유 같은 거 뭐 약간 동료 부대원들이 계속 자살을 해서 살아남은 퇴역 군인들도 되게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게 기사로도 밝혀지고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근데 아빠는 계속 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톰이 처음에 아빠랑 헤어질 때도 엄청 간절하게 막 아빠 막 이러면서 불렀던 것 같은데 또 그 오두막에서도 계속 촛불을 켜면서 막 아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그래서 아빠를 직접 찾으러 나서는데 근데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총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숲에서. 그랬나?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아빠 그 PTSD 약을 받으러 갈 때 그런 자살 방지 자물쇠 같은 걸 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되게 불안했어요. 뭔가 톰이 속으로 뭔가 아빠가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질 것 같아서. 근데 다행히도 아빠를 찾기는 찾았죠. 네. 쓰러져 있는 개울가 근처에서 찾았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약간 트레일러 파크 근처에 그런 데 가서 아빠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자동차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기계음인데 참 약간 윌하고 톰이 경험하는 같은 소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이건 약간 구조의 의미인 거잖아요. 톰한테는 계속해서.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트레일러 파크에서 톰이 좀 원하는 거를 더 잘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죠. 아빠가 회복을 하는 동안. 네, 그 장면들도 전 다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아빠도, 그러니까 윌도 최대한 빨리 떠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머무르게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톰은 되게 그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감도 많이 하고 있죠. 그쵸. 막 뭔가 누군가의 생일인가? 그래서 뭐 파티도 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기타도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구나라는 걸 또 톰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처음에 도움을 주신 아주머니에게 돈을 막 쥐어주면서 저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 여기에 있을래요. 계속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모든 게 다 진심인 것 같아서 항상 머물겠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톰은 그게 다 진심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근데 또 결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돈을 주면서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아빠가 알고 있지 않았잖아요. 돈을 줬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미리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단을 내리고 저지른 일이었는데 뭔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톰이랑 밀이랑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맞아. 톰이 되게 그 기회를 아빠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의 삶을. 그래서 벌 아주머니. 비키핑을 하시는, 네. 양봉하시는 양봉 아주머니. 할머니를 네. 처음 만나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후에 아빠를 또 데려가서 이제 아빠 500번까지는 맞아도 괜찮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맞아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 열기를 느껴봐. 뭐 이런 거 말을 해주고. 근데 아빠는 뭔가 계속 약간 비어있는 느낌? 불안을 없앨 수 없는 느낌? 할 수가 없어. 없는 느낌이었어. 그냥 없어. 어쩔 수 없는. 네. 네. 그래서 참. 그리고 그 비키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 중에 되게 좋았던 게 그 벌들이랑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왔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벌들이 안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였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윌이랑 톰은 어떤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뭔가 시간을 들이면서 한 장소에서 뭔가 신뢰를 만들어가고 뭔가 그곳에서만 시간을 들여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좋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단 장면으로 가보자면 톰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거 진짜 빌렸고 우리 여기서 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빠는 뭔가 긍정도 부정도 약간 안 하다가 결국엔 짐을 챙겨서 발이 다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다시 가자고 떠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톰은 정말 정말 속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단 옷을 다시 챙기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스웨터가 톰이 되게 자주 바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톰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연에 사는데 왜 저렇게 스웨터가 많이 바뀌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옷이 왜 저렇게 많지? 라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그냥 톰의 취향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스웨터에 대한 장면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옷을 다시 챙기고 아빠를 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멈춰서죠. 그러고 아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서로 이해를 바로 하고 눈을 교환하면서 우린 다르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서로 알게 되는 장면이 있죠. 서로 신뢰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윌도 톰에 대해서 톰은 그 커뮤니티에서 잘 살아갈 거란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있고 톰은 근데 사실 더 챙겨주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빠가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하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봐왔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숲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원래 그 커뮤니티에서 음식을 주머니에 담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톰이 하게 되죠. 그쵸. 그 아빠가 되게 길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숲으로 들어가 네. 버려서 아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사실 그 군인을 모집할 때는 참 모든 게 다 이름도 있고 뭐 군번도 주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까지는 근데 이제 PTSD는 정말 그 퇴역한 다음 군대에서 나온 다음은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약을 처방해주고 상담사도 붙여주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제닉스 같은 마약성 진통제나 뭐 향정신성 약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지만 그게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국가도 그걸 알고 있고 근데 그걸 일종의 목줄처럼 사용을 하면서 군인들을 약간 퇴역 군인들을 다루고 있다는 대사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그게 아빠의 진짜 자기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시스템에서 껴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래도 소설처럼 아빠를 죽이지 않고 둘이 그렇게 헤어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만의 신호도 마지막으로 주고받고. 맞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윌이 톰을 보고 싶어지면 어떻게 지내는지라도 보고 싶어지면 그 트레일러 파크에 몰래 이렇게 지켜볼 수는 있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물 씨에게 이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모르겠어요. 전 되게 이 영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잘 모르겠는 느낌이어서 저에게는 또 제가 그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주연을 했던 노매드랜드 저희 뒷방에서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자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그냥 잠깐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트레일러 파크에서 뭔가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었고 막 노래도 불렀던 것 같고 뭔가 그랬던 기억이 잠깐 있고 또 기억이 끊겨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노매드랜드도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냥 뭔가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막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뭐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막 맨날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부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거에 막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시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뭘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올해에 나온 영화들, 뭐 최근에 나온 영화들, 그런 영화들 봤을 때, 확실히 약간 시스템에 대한 의무는 확실히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경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저도 그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경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화도 있고 어떤 영화들은 뭔가 만들어진 경계가 있어라고 말을 하고 그걸 뭔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시스템 안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얘기했던 흔적 없는 삶 같은 영화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더 뭐랄까 시스템이 있고 그게 있는데로 바뀌는 그런 영화였어요. 맞아. 있고 있는데 맞아. 있는데 그 점점점 그 다음은 그렇다고 없이 살자고 정말 과격하게 말하는 영화도 아니고 네.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저는 그 감독님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좋았던 게 리서치를 되게 많이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 지점과 가깝게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그러니까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 삶에 기반한 이야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실제 삶이 있고 뭔가 원하는 방향을 그래도 제시하면서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면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맞아. 저 뭔가 윈터스본에서도 느꼈는데 뭔가 카메라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른 영화들과 다른 질감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막 다큐멘터리적으로 현실적인 막 핸드헬드 촬영 이런 건 아닌데 윈터스본은 더 심하게 막 계속 약간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근데 그게 되게 그냥 좋더라고요. 막 무조건 비판적인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안에서의 행복함도 있고 그런데 되게 무서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되게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심돼요. 맞아요. 뭔가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스테레오타입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은 그 지점에서의 경계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명히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하는 그 이미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것과 다른 이면도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다? 맞아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럼 뭔가 어떤 플롯이 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캐릭터들을 보면 막 기대하는 행동들이나 말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캐릭터가 말을 하지 않고 또 보여주는 행동들은 뭔가 머릿속에서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를 때 맞아. 약간 그럴 때 조금 진짜 이게 현실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뭔가 영화로 만든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아빠와 딸이 나오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도 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참 항상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서도 계속 물어보지만 불안해하잖아요. 네. 아빠가 어떻게 막 할까봐 폭력을 쓰거나 뭔가 학대할까봐 그런 일이 빈번하다는 거고 저도 그런 불안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빠가 원한 게 아니더라도 막 상처를 주거나 막 갑자기 막 정신이 나가서 막 목을 조른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텐트 안에서. 막 그런 온갖 위험이 되게 상상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두려웠는데 그렇지 않고 둘의 유대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어떤 서로 껴안아주고 뭔가 몸을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되게 그런 다정한 모습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둘이 절대로 싸우지 않는 맞아. 그런 되게 서로를 소중하게 소중한 그리고 떠날 때도 사실 그게 힘들 텐데 뭔가 그 고통은 되게 안으로 들어가고 뭔가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깔끔해 보이게 이별을 했어요. 맞아. 되게 힘든 일일 텐데. 맞아요. 진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였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녹음을 하러 녹음실에 오는 길에 눈이 약간씩 내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고 오늘이 월요일이고 약간 연말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엄청 춥고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길에. 그래서 녹음 전부터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았고 약간 미래 성향인가 이건? 사람을 안 좋아하는. 네, 그리고 녹음도 되게 영화 자체가 저도 되게 좋았어서 대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좋았다는 말만 그냥 계속했네. 좋네요. 저도 사실은 녹음 전에도 눈이 왔는데 저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딱 엘리베이터 내려서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용하게 되게
평화롭게 진짜 비밀스럽게 내리는 거예요, 눈이. 진짜 몰랐어요. 맞아. 오는지도 모르게. 네. 그래서 집에서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다시 들어가서 우산을 갖고 나왔어요. 그랬어요? 한 1분 안에 우산을 갖고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눈은 그냥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 영화도 엄청 좋았어서 그리고 감독님의 얘기를 듣는 것도 뭔가 그분의 작업 방식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얘기하는 것도. 감독님의 다른 영화도 또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 윈터스본도 재밌게 봤고 스트레이 도그도 되게 궁금해요. 저도. 뭔가 윈터스본은 좀 되게 차갑거든요. 훨씬 냉소적인 기류가 약간 더 많은데 스트레이 독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이 뭔지가 약간 궁금하고 네. 스트레이 도그는 네, 스트레이 도그가 베테랑을 또 다루는 영화인데 정말 전형적인 사진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바이커, 네. 히피 바이커의 모습이고 막 이지라이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턱수염 덥수룩하게 기른 흰 수염을 기르신 할아버지가 바이크를 타고 막 그런 다큐멘터리여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마초적일 것이고 네. 당연히 터프하고 막 남자는 뭐 이래야지 이런 그런 분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의 삶을 되게 생기 있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부 쪽으로 그분은 남부 쪽에서 생활하시나 봐요. 그래서 남부의 트레일러 파크의 문화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시각을 약간 전환하게 된 계기가 뭘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맞아. 저도 약간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되게 궁금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영화 만들기 전에 뭐 경험했던 그런 대화들, 인터뷰랑 뭐 많은 리서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그런 게 좀 더 궁금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녹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